네, 김시정 교수입니다. 지속 가능한 나이듦 파트 1을 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예. 학기 중이라 저도 뭐 이 유튜브 촬영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미뤘는데 벌써 7월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예, 오늘은 이 책, 예, 지난 시간에 파트 1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2를 말씀드리면서 이 책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인지라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저한테 주신 의견들을 이 유튜브 촬영 관련해서 특강 촬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의견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편당 시간이 좀 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길어지는 건데,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분량인데 이게 사실 한 번에 축 집중해서 듣기가 매우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컴팩트하게 좀 진행을 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이고요. 새로운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전의 책들에서 많이 다뤄왔던 얘기들을 이분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해주시는 그런 건데, 뭐 진행해 볼까요? 자, 책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는 나이는 숫자일까라는 겁니다. 이거 뭐 사실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슨 뭐 양자역학이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인식의 주요 범주라고 하는 게 있죠. 두 가지 범주, 시간과 공간. 일단 존재한다고 칩시다. 뭐 이것도 상대적으로 다르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기차를 보는 사람과 기차에서 뛰어가는 사람과 느끼는 속도, 뭐 시간 이런 것이 뭐 같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라는 건 있죠. 태어나서 살았던 기간. 뭐 그 나이도 이제 우리나라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생일이 그 가을이 어느 지점인데, 초등학교를 좀 1년 일찍 들어가고 생일도 가을쯤이다 보니까 막 나이가 2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몇 살인데 어디 적을 때는 또 몇 살이고 뭐 이런 거. 이제는 그런 혼란이 좀 없어져서 저는 적극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숫자, chronological age라는 거는 숫자 나이죠. 태어난 날이 언제고 지금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이 있고, 본인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늙어가고 있느냐. 생명체로서,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건가요? 되게 시적인 표현 같은데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니, 이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능이 더 강해지고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지, 그거는 좀 너무 나간 표현 같은데, 인생을 통 털어놓고 보면은 어차피 종착점은 죽어가는 거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지점으로 가는 것이다. 하여튼 이 언어의 능력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놀랄 뿐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노쇠에 얼마나, 이게 좀 애매한데요. 노쇠라는 게 정확히 뭘까? 질병, 우리가 늙어서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도 병이라고 보는 거죠. 노쇠 정도가 일치한다. 노쇠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 노쇠의 정의는 뭐냐? 그러니까 이 몸 안, 그리고 신체 바깥의 어떤 환경들, 이런 데서 발생하는 계속적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늙어가게 하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내가
저항해내는 능력, 예, 뭐 회복 탄력성이란 말로 심리학에서 많이 쓰죠. 예, 예비능,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공격,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자기가 못 버티는 상황. 노쇠 정도로 보여주는 노쇠 진흥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이 5개죠. 한번 해보십시오. 5개인데 결과는 빵점. 예, 빵점이면 튼튼합니다. 근데 1점이나 2점이 나오면 노쇠 전 단계라고 의심을 하셔라. 3점을 넘어가면 노쇠다. 그러니까 1번, 예. 지난 한 달 동안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이제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보세요. 항상 그렇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 이거 좋지 않다라는 거죠. 벌써 1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저항, 도움이 없이 혼자서 쉬지 않고 계단 10개를 오르는데 힘이 드냐? 계단 10개면, 보통 아파트로 치면 반층 정도 되나요? 예, 이렇게 꺾어져 가면 10개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제 느낌에. 예, 힘이 듭니까? 예, 아니요. 이동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이 300m 정도를 혼자서 걸어가는데 힘이 드느냐? 30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 저희 학교 건물에서 학교가 다 경사가 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마 저쪽 대학병원 정도까지, 대학병원 응급실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힘이 드시는지, 의사에게 다음의 질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건 뭐 확실하죠. 저도 저번 주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검진 받았는데 뭐 별 문제는 없는. 뭐 이게 며칠 있으면 오겠죠. 이제 피검사 뭐 이런 거 올 텐데 일단 뭐 적는 거 있잖아요. 바로바로 적어주는 거. 뭐 혈압도 괜찮고 한데 역시 허리둘레, 체중, 키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약간 가려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거죠. 5번째가 체중 감소입니다. 옷을 제외하고, 옷은 없다고 치고, 1년 전의 체중과 지금의 체중을 비교했을 때 체중의 5%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 전에 100kg였는데 5%니까 한 10% 감소. 지금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90kg이냐? 그러면 살 빠지고 좋아진 거 아닌가요? 근데 100kg인 사람 많이 없으니까 아무런 뭐 특별히 드러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년 전과 비교해서 자기 체중의 5% 이상이 빠졌는지 해서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면 0점이죠. 저는 0점입니다. 다행히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노쇠 척도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구분을 해서 점수를 딱 매겨놓은 것인데, 이거 뭐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저는 뭐 1번, 뭐 다 좋은 말이어서, 제가 제 얘기 하는데 너무 좋은 말만 붙어 있는 걸 선택하기가 되게 쑥스럽긴 한데, 1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끔 등산을 하는데 매우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2번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3번 분들이 대부분 저희 또래,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3번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별 문제는 없는데, 움직이진 않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밥 먹고 산책하고, 뭐 강아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어떤 카테고리의 설명이 지금 자신의 몸 상태, 지금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에 거하고 이거 뒤에 거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댓글에 좀 올리세요. 댓글에. 댓글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거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근감소증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르코페니아, 무슨 뒤에가 이렇게 A로 끝나면 되게 무슨 안 좋은 거죠? 병입니다, 병. 뭐 디멘치아, 뭐 뉴모니아, 뭐 이런. 노쇠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근육 감소증이다. 근육 이렇게 바디빌더들하고 우리 보통 지나다니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근육 감소인가? 그건 아니고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2021년에 근육 감소증은 질병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화의 종말인가 그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을 자연스러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것을 이상한 현상, 즉 질병으로 보는가는 무엇이 엄청난 뒤에 따르는 작용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빠져가고 몸이 왜소해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에이징의 결과다. 이러면은 자연스러운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철학에서 무슨 자연주의적 오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거다.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럴 연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게 미덕이다. 나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울퉁불퉁하고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런 거 격렬하게 운동하고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라. 노자 뭐 이런 분들이 옛날에 하시던 얘기, 그냥 그렇게 되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건 비정상적이다. 즉 질병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뭐가 달라붙죠? 질병은 치료의 대상이죠.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노화의 종말 그 책의 이 메인 디시스, 핵심 주제가 그거잖아요.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질병이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고 막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메시지죠. 의사가 쓴 글인데 저는 그 메시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어떻게 안 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비행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육상동물인데 왜 날아야 되죠? 저기 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이 날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게 됐지 않습니까? 산에서 나는 나무하고 풀로 이렇게 집 짓고 흙으로 이렇게 해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만드느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넓게 보면 환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약간 탐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상태로 돌아가자. 인간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로웠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러면서 사슬에 묶이고 했다는데, 하여튼 자연 상태가 원시 상태인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질병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노인에게. 모든 치료의 목적은, 모든 입원 치료의 목적은 일단 질병을 치료하고, 두 번째는 원 상태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 똑같은 질병을 가진 분이 두 분이 수술을 했는데 어떤 분은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상 상태로 빨리 복귀해서 퇴원을 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과연 질병의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수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캔서, 암 딱 제거해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인가? 특히 노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원 상태로. 그래서 질병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질병 치료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써놨는데, 첫 번째는 one matters, 게 질병 치료 이외에 고려해야 될 것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약의 개수. 그 외에 제가 지난
뭐 어떤 강의에서 제가 CPR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심폐소생. 그 의사가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 이 사람의 나이, 그리고 기대 수명, 그리고 이 사람의 희망 상태, 본인의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뭐 수술을 하고 나는 그냥 수술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남은 삶에서 그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메디케이션, 약. 이거 이제 노년기가 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약, 지금 먹고 있는 약, 이게 정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가 그 있어요. 그 무슨 서비스가 있습니다. 약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제가 나중에 댓글로 물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그 건강보험심사원에 그 무슨 거냐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처방받았던 약 기록 이것들을 찾아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용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 정보를 줘라라는 거예요. 뭐 약 드십니까? 고혈압 약, 뭐 당뇨 약, 그 정도 수준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 번째는 모빌리티. 질병 치료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 과거의 상태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운동 치료 이런 말 요새 되게 많이 들어보시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운동량을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예전 같으면 잘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이죠.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 수술만 받고 나오지 무슨 운동 치료입니까? 네 번째는 정신인데요. 이 책에서는 선망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선망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숙면이다. 숙면. 그러니까 자는 환경 이런 것들도 특히 노년기의 환자에게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것, 암을 제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노쇠 이제 나오는 노쇠를 방어하는 5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영양 나올 겁니다. 영양은 단백질인데 음식은 충분히 단백질은 그 이상으로 그 동화 저항 애나볼릭 레지스턴스라고 뭔가 저항한다 이게 오는 거를 막아낸다라는 얘기인데 근감소증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 동화 저항 현상 때문이다. 그래프를 2개 보시면 왼쪽은 운동이에요. 오른쪽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데 굵은 선이 그 노년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뭐 그래프 막 이렇게 이해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운동을 하거나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근육이 유지되고 근육이 늘어나는 정도가 있죠. 이 정도의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해줘야 됩니다. 더 같은 수준의 근육을 유지하거나 근육을 늘리려고 한다면은 20, 30, 40대 먹었던 단백질, 했던 운동보다 더 해주지 않으면 이 정도로 유지가 안 된다. 왜냐하면 몸에서 자꾸 그걸 밀어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레지스턴스 저항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유신, 뭐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아침 방송 보면 그거 많이 할 걸요. 건강보조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팔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현상은 일종의 자연 법칙처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뭐 하겠어요? 더 먹으라는 거예요. 더 먹고 운동 더 해라라는 거죠. 더 운동을 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하던 운동도 안 해버리면은 근육이 감소하는 속도가 확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대략 한 60세 정도에 본인 체중의 1kg당 약 1.2g의 단백질을 먹어줘라. 두부, 우유, 그다음에 계란이 그렇다고 하죠. 사실 단일 식품으로 단 하나의 식품으로 가장 모든 영양소를 가장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라고 하면 달걀
달걀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란이라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체중이 50kg이라면 하루에 달걀 2~3개, 두부 반모 정도를 의도적으로 더 드시라. 요새 계란처럼 싼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생각하면 참 그래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그 밥 위에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이렇게 해주고 계란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계란말이하고 소세지 소세지인데 고기는 많이 안 들어있고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그 추억의 그 소세지 어머님이 해주시던 거 그렇게 되게 귀한 식재료였고 그랬는데 요즘은 참 역시 그래서 이 대량 생산 그리고 비교 우위에 기반한 교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풍부해지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동물 복지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인간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공리주의적으로 좀 따져보면 일단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고기를 일부러 안 먹으려고 그러지 고기가 비싸서 못 먹는다. 물론 서울시내 어디 가서 소고기집 가서 막 안창살, 채끝살 때려 먹는 거 이런 고기 말고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주변에 아주 훌륭한 단백질 소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해라. 걷기도 경사 있는 길 걸으면 아주 죽어납니다. 몇 시간씩 걸으면. 근데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저는 그런 모습이 자꾸 비춰지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정 이미지를 자꾸 강조하는 것 같고 어떤 거냐면 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어디 양재천 이런 데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녁에. 그럼 저런 거 그냥 이렇게 부부가 다녀도 이렇게 운동복으로 탁 입고 이렇게 힘차게 걸으면 좋을 텐데 뭘 이렇게 또 손을 잡고 걸으라고 자꾸 저런 걸 보여주지? 라는 거. 되게 불편해요. 저는 이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럼 저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고 엉덩이 몸 중심에 좋은 근력 운동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 헬스클럽 끊어서 PT 받고 해라? 그거 아니고요. 가면 이제 이런 거 하시라는 거죠. 이런 거 집에서 브릿지, 맨몸 스쿼트 스쿼트 들고 100kg 치고 플랭크 이렇게 버티는 거, 푸시업. 저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 별 그림 아니에요. 별 그림 아닌데. 자, 단순 신체 기능 평가 점수입니다. 자, 0.1점은 이제 사망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여러분 대부분은 한 9점에서 12점 사이 이렇게 있을 텐데, 보시면 이 책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헬스클럽을 다니고, 맨몸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막 공부해서 운동을 하고, 돈 내고 필라테스를 하고, PT를 받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는 마땅하게 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쇠 전 단계에 있는 4점에서 9점 요 상태에 있는 되게 많은 분들도 마땅히 뭘 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다. 이분들이 무슨 헬스클럽 다니고 필라테스 받고 PT 받고 그럽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거의 사망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서 이런 운동들을 제안을 하죠.
예, 여러분들 하여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댓글로 여러분들의 계획을 한번 매일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댓글 하나씩 올라오면 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딱 뜨잖아요. 숫자가 뭐가 새로 올라왔다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하시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 예, 저는 매일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아령하고 그다음에 스쿼트 하고 뭐 뒤꿈치 들기 하고 그다음에 맨몸 운동, 물론 이제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걸 가서 이제 트레드밀, 이것도 이제 뛰는 거는 되게 이제 멋있게 뛰어야 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좀 체중이 있는 사람들은 막 쿵쿵거리고, 그래서 좀 빨리 걷고 경사 세워서 걷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한 달에 8,000원인가? 한 달에 관리비에 딱 붙어 나오는데 하시라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두 개 했습니다. 지금 영양, 단백질 했고, 두 번째 운동 했고요. 세 번째 병과 약.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이 당신의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약, 새로운 의사를 만나면 반드시 알려줘라. 요즘 뭐 스마트폰에 그런 앱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그 서비스 여기 책에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뭐 주셔서 찾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인지와 기분. 영양이나 운동과 같은 중재 효과를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자기의 인지 상태, 기분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이것이 주는 효과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죠. 치매와 우울증, 노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뭘 찾아 먹겠습니까?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어요. 집 밖에도 나가기 싫은데 그 힘든 운동이라는 게, 저도 뭐 등산 다녀보면 그런 거 느끼지만 처음이 힘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즐거워지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이거 아령 들으면 근데 조금 이렇게 몸에 막 힘이 더 조금 하면은 처음보다 시작할 때보다 몸에 힘이 더 붙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런 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잘 다스려야 된다. 잘 케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리소스. 경제력 포함해서요. 주변에 뭐 아는 의사, 약사. 그다음에 내 가족. 내가 아프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사회적 시스템이다. 개인이 알아서 개인의 자원을 잘 찾고 잘 배분하고 가족들에게 도움 요청을 잘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해라? 지자체로 가라라는 거죠.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라는 겁니다. 가세요. 가셔서 행정복지센터 가보시면 요새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절반이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막대한 재원을 풀어서 급여를 제공하면서 채용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상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양.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자신의 병과 자신의 약. 네 번째, 인지하고 기분. 다섯 번째, 사회적 자원, 제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노쇠해가는 정도를 조금씩 막아주면, 완전히 막지는 못하죠. 막아주면 5년에서 10년에 가까운 신체 기능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느냐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경제력이든 뭐든 뭐 이런 거에 결정이 되지만, 비교적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비교적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 5가지의 조건들을 제한된 상황에서나마 최대한 활용을 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5년?
1500일입니다. 1600일. 예?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트 2에서 이 책은 마무리하고요. 지금 또 새로운 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제발 좀 눌러주십시오. 하여튼 아유 이런 말 하는 게 참 그런데 그걸 많이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